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원리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평가 원리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계적으로 출제된 것은 이제 서술형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보를 찾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 원리 5가지 원리, practicality, reliability, validity, 그 다음에 authenticity,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시백 이펙트 이렇게 5가지 원리를 봤는데 authenticity 아직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authentic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real world task 형태로 이제 평가를 보도록 한다라던가 실제 authentic material을 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authentic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가 구성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탑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interesting하게 느껴진다. 이런 거 authentic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평가 자체에서 평가 문항과의 contextualized 문맥화된 형태 하나의 탑픽을 가지고 각각의 평가 문항이 이어져 있는 경우에 authentic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워시백 이펙트를 했는데 이 워시백 이펙트는 포지티브한 게 있고 네거티브한 것이 있어요. 그죠? 교수학습과 평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평가 그 다음에 교수학습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워시백 이펙트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평가가 그 다음 학생에 미치는 영향들이죠. 근데 평가가 그 다음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컨피던스를 키워주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주는데 평가가 일조를 해. 그래서 교수학습이 계속 커뮤니케이티브 컨피던스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건 포지티브 워시백 이펙트야. 네거티브 워시백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평가 때문에 평가에 한정된 교수학습 과정이 필수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컨피던스 측면을 위해서는 리서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 대한 어빌리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평가에서는 리딩 컴프레hen션 과천으로만 나. 그럼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스킬 중에서 리딩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버럴 프로세스, 커뮤니케이티브 컨피던스를 키울 수가 없는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평가가 그 다음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거야. 네거티브. 근데 여기에서 나은이의 전호를 보면 나은이 선생님이 그랬잖아. 리딩 컴프레hen션 퀘스천만 계속 주기 때문에 평가 점수는 높긴 하지만 나은이는 어떻게 라이팅 스킬도 연습을 하고 싶고 라이팅 스킬도 키우고 싶다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그 다음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래서 나는 좋은 점수를 늘 받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북을 달달달거리고 읽어보고 외워보고 이런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리딩에만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런 게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지. 하지만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형태의 워시백 이펙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마티브,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할게요. 네, 평가 원리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유형들을 보시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와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야. 트레디셔널 어세스먼트, 트레디셔널 그런 테스팅 측면 안에서의 평가 유형들 주로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야. 코수업과 코수업의 연계성을 두지 않고 하나의 코수업이 끝나면 학생이 어느 정도 그 코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줄을 세우면서 진행되는 이제 평가들이 바로 이제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에서 진행되는 클래스룸 테스팅인데 그래서 트레디셔널 어프로치 안에서 진행되는 클래스룸 테스팅의 두 가지 특징을 서로 알아본다면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와 넘 레퍼런스 테스팅 두 가지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 컨스트럭티비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교실 수업 안에서 진행되는 클래스룸 테스팅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트레디셔널한 거와 바뀌어 있습니다. 서마티브 대신에 한 코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코수업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증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습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갖게 된 스킬이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로 이루어졌는지 온고잉 스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제 습득하고 있는 스킬에 대한 정도를 파악해서 그러한 스킬을 그 다음 수업에서 좀 더 향상을 시켜 나가고자 퍼더 스터디에 좀 더 이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이제 주어지는 평가가 지금 현재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 진행되는 클래스룸 테스팅인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중요하지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개인 안에서 주어진 성취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코수업 1에서 3을 달성했다고 한다면 이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찾고 또 이제 스트롱 포인트를 찾아서 코수업 2 안에서는 5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코수업 3은 7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까지 점점점 그 기준점을 갖다가 달성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끼리의 컴피티션 의미가 없는 거야. 개인 안에서 성취도에 대한 측면들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클래스룸 테스팅은 어떻게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팅이야. 이렇게 이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바로 이제 그것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넘 레퍼런스 테스팅과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팅은 데이터로는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러한 테스팅 퍼포즈라든가 테스팅 타입으로는 한 번도 질문이 없었어. 그래서 한 번은 나올 것 같아 우리는. 그치? 그래서 넘 레퍼런스 테스팅과 지금 3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피해가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딱 지나면 피해 갈 수가 없더라고. 계속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넘 레퍼런스 테스팅과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 중에서 평가 원리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정리만 좀 하시고요. 넘 레퍼런스 테스팅과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팅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마티브, 서마티브 어세스먼트 두 선생님이 대화합니다.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대화합니다. 두 선생님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 박 선생님이 이미 진행한 평가 유형을 규명하고 그 평가 유형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적인 평가를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서술형에서.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평가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 박 선생님이 student just took one major test at the end of this semester. 집에서 끝에 딱 한 번 평가를 봤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박 선생님이 진행한 평가는 뭡니까? 서마티브 어세스먼트.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보는 평가가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코스웍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제 성취했는지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도록 한 평가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이덴티파이 할 때 박 선생님이 진행한 평가는 뭐다?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다. 그 근거에 해당되는 센텐스나 키프레이즈를 고른다고 한다면 인데 뭐라는 게 박 선생님은 그치, 메이저 원 테스트. 그죠? 테스트 한 번. 원 메이저 테스트를 at the end of the semester에서 진행했다. 요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좀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러한 러닝 프로덕트나 평가하기 후회스럽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죠? 그 학기 중에 딱 한 번만 정말 진행한 겁니까? 학기 말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o assess their speaking performance regularly by myself. 그죠?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actually unable to get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ir speaking ability.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아둘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를 진행한 박 선생님이 진행한 이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에 대한 가장 크루셜, 그죠? 프로블럼은 무엇입니까? 그죠? developmental process of speaking ability. 그죠? 학생들의 그런 말하기 능력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번에 학생들의 성취도 정도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적인 평가는 뭐야? 이런 developmental process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학습 과정 중에 진행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의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마티브 어세스먼트 중에서 뭘 해야 돼? 차시마다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누적해서 평가하면 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잖아. 포마티브 어세스먼트 중에서 뭐? 포트폴리오스를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대화를 가지고 포트폴리오까지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마티브 어세스먼트가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 대표적인 클래스룸 테스팅의 유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 원리 중에서 워시백 이펙트, 워시백 이펙트를 높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야 여러분? 온고잉 스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further study, 그치? 예, 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유형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잖아. 그치? 그래서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는 반드시 지금 진행되는 수업 과정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행되는 수업 과정, further study에 대한 부분의 고려를 토대로 진행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서클링처럼 진행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학습 과정과 학습 과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평가라고 하는 브릿지에 의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학기 과정 맨 마지막 날에 한 번 딱 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그 과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학습 과정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어려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마티브 어세스먼트에 대한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마티브 어세스먼트가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하더라도 워시백 이펙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야?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를 그 세메스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6월 25일에 이 학기가 다 끝나, 이 코스웍이 다 끝나. 그럼 25일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주에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 결과를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보고 그거에 대한 교사와 학생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다음 학습 과정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클래스룸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함으로써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도 워시백 이펙트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그다음 네 번째 별표. 나 진짜 이번에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잠수 탄다. 놈 레퍼런스,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그 어떤 한 해는 저는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지금 현재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한 해는 계속 매 차치마다 막 문항을 출제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학에서 나와버리더라. 교육학에서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 교육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막 썼다고 하더라고요. 교육학을. 그죠?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도 굉장히 그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스팅 퍼포즈고 그다음 학생들의 그런 어떤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개념적인 정리는 뭐 어제 다 하셨겠죠. 넌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표준 평가를 통해서 학생과 학생 간의 퍼포먼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평가가 넌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나오고 그죠? 넌 레퍼런스 테스팅을 보면 어떻게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등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반면에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within an individual, 개인 안에서 성취 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넌 레퍼런스 테스팅에 대한 이제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표준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다이즈 테스트라고 하면서 토익이나 토플 이런 평가를 얘기합니다. 대규모 이런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 평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두 번째 줄 to award scholarship to the top 10%. 상위 10%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어떻게 된 마지막 줄 토탈 스코어 for the reading section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점수, 종합적인 점수가 이제 주어지고 그다음에 퍼센타일 랭크가 주어지는 거예요. 퍼센타일 랭크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그죠? 주어져서 자신의 위치를 거기에서 자기는 몇 등 정도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퍼센타일 랭크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 영어 선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평가 목적과 평가 타입은 무엇입니까? 라고 규정을 하라고 하면 뭡니까? 평가 타입은 non reference testing이에요. 또는 평가 목적을 평가 타입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non reference testing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non reference testing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선생님의 평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non reference testing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서 어떤 결과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 결과치가 뭐지? 상위 10%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게 이게 평가의 목적이에요. 이 선생님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의 목적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non reference testing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non reference testing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죠? 예, 키프레이즈, 키센텐스를 찾아서 에비던스를 준다고 한다면 뭡니까? 전체적으로 리딩 섹션에 대한 토탈 스코어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퍼센타일 랭크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그것은 non reference testing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퍼센타일 랭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랭크, 그 위치. 그죠? 예? 상위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 또는 몇 등인지까지에 대한 정보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없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은 within individual이 아니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within an individual. 개인 안에서 각각 개인의 퍼포먼스에 대한 발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수업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주어진 선생님은요, 두 번째 줄 to test their speaking ability,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컨버세이션 그 코스웍을 이제 통과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6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뒤에 보니까 루브릭을 보니까 20점이더라고요. 20점 보셨어요? 왜 이게 16점으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5.5이 4개니까 20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20점 중에서 10점만 넘으면 컨버세이션 코스를 통과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 만약에 20명의 학생이 이 컨버세이션 코스웍을 듣고 있다고 해. 그럼 이 20명의 학생이 다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10명만 통과될 수도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바로 이 수업에서의 평가의 기준, 크라이테리언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근거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20점 중에서 10점만 넘으면 코스웍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선생님은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을 어렌지 해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답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쭉 봅니다. 예, 그래서 프로시저가 쭉 나와 있고 루브릭이 이제 스코링 루브릭이 나와 있어요. 타스크, 플루언시, 인텔리저빌리티 세 가지 측면 안에서 각각 5점씩 배정이 되고 여기서 10점만 넘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패스나 페일에 대한 그레이드로 이제 성적을 내시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학생들 평가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주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non reference가 퍼센타일 랭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학생들끼리 비교를 할 때는 상위 10%만 뽑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non reference 테스팅에 있어서의 키프레이즈라고 한다면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키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기준점,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 20점 중에서 그냥 10점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여기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패스나 페일, 구체적인 점수가 아니라 패스나 페일의 형태로 그레이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코멘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주면 그런 형태의 평가 구성은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까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박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했어. 그럼 박 선생님이 진행한 평가 타입을 이제 규명하시고 그럼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 테스팅을 그 근거를 쓰시고 그러면 아까 근거를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보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 이 아이덴티파이드 테스팅 규명된 평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의 스코링 루브릭에 대한 그런 어떤 스코링 루브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선택한 스코링 루브릭에 대한 유형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또는 스코링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고 그치?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프롬 더 패스지 안에서 또는 스코링 루브릭 안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 그치? 어떻게 쓰면 될까? 타스크, 플루언시, 인텔리전스 세 개의 구분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홀리스틱이 아날리티컬이야. 애널리티컬 스코링 메소드야. 스코링 루브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티컬 스코링 루브릭으로 쓰셔야 되고 그 근거를 쓰려면 어떻게? 세 가지의 섭 메저먼트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타스크, 플루언시, 인텔리저빌리티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마티브, 포마티브에 대한 개념들 데이터에서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퍼런스와 론 레퍼런스 테스팅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 평가 구성에 대한 차이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77쪽에서는 이제 디스크릿 포인트 테스팅과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에 대한 차이야. 디스크릿 포인트 테스팅은 트랜지션 어프로치 클래스룸 테스팅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 GP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평가는 어제도 데피니션 안에서 여러분이 파악하겠지만 디스크릿 포인트는 뭐야? 한 번에 하나씩 평가하는 거야. 스킬도 다 세퍼레이티드, 분리해서 평가하는 거야.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 뭐야? 한 번에 여러 가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 유형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스킬도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을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 테스팅이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다 뭐 그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문제 썼는데 작년에 결국 나왔어요. 결국 나왔는데 거기에서 4점을 다 맞은 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감점이 된 거죠. 그죠?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프로세싱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데 그 분석에는 스쿨그라마도 같이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제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맨 앞에 제가 기출 문항들을 좀 실어놨을 거예요. 가이드 파트에 보면 11번 문항이에요. 전공기 서술형 11번 문항. 맨 앞에 가이드에 없어? 찾으셨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General Guideline, 그죠? Writing Selected Response Item, 이게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의 평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STEM과 Options를 가지고 만들어졌죠. 이 STEM은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그죠? 예, 퀘스천의 형태. 그래서 STEM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 것인가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옵션은 어떻게 구성돼야 될 것인가. 옵션은 뭐로 나눠집니까? 키, 더 키와 그 다음에 디스트랙터.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죠? Only one correct answer. 답안은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답게, 그지? 예, 프랙티컬리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안 하나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More than one correct answer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Stage first, STEM and option들은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가능한,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STEM이 뭐 장황하게 길거나, 옵션에 해당되는 각, 그죠? 예,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의 길이가 들쑥날쑥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Simply and directly 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예, 실제 믹스 컨텐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은 왜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본다고 했잖아. 근데 한 번에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물어보면 그건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정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avoid the mixed content, 그죠?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건 피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avoid the negative 가급적이면 스템이든 옵션이든 네거티브 워딩은 피해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 네거티브 워드에 그 하이라이트를 해라라는 겁니다. 강조를 해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컨퓨팅하지 않도록.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템 1부터서 4까지 주어졌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름이 최 선생님이에요. 최 선생님이 먼저 문항을 내고 나서 이 제너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본인이 출제한 문항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B와 같이 리비전을 만들었어요. 테스팅 아이템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 빠르게 뭐가 달라졌는지 항목들을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야. 1, 2, 3, 4, 1, 2, 3, 4를. 그치? 비교해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어? 아이템 1번이 바뀌었고 아이템 3번이 바뀌었잖아. 다른 건 똑같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가 보시고 첫 번째는 뭘 바뀐 거야? 바뀐 거 차이 보면 눈에 확인이 드러나잖아. 뭐가 바뀌었어? 스템이 바뀌었잖아. 그치? 스템이 복잡하게 길었는데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썼단 말이야. 그럼 어떤 원리에 충실하게 바꾼 겁니까? 그죠? 2번이잖아. 프린시플 2. 이해하시겠어요? 가이드라인 2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바뀐 거지. 어떻게? complicate. 그죠? 예, 센텐스를 one simpler sentence로 바꾼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답안 다 있는데 뭐였어?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똑같이 안 나와. 이제, 그치? 이거를 푸는 방법들을 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리비전이 있다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빨리 찾아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디렉션에서 그것을 어떻게 답안으로 연결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시고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쉽게 썼어. 누구나 다. 근데 감정이 많은 것은 아이템 3이야. 그치? 아이템 3은 어떻게 바뀌었어? 아이템 3은 원래 최 선생님이 낸 부분은 I never knew where,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순이랑 뭐 이제 CJ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 해부본도 있고 헤드본도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믹스 컨텐츠잖아. 이해하시겠어요? where이 있으니까 간접 부분이지? 맞아요, 여러분? 스쿨브라마야. 그치? 간접 부분이야. where이 있었으니까. 그치? 관계부사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그치? 간접 부분이란 말이지. new 다음에 no 다음에. 그치? 그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간접 부분이야. 간접 부분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 하나와 그 다음에 뭐야? 시제가 다르니까 시제도 헤드본을 써야 되는지 해즈본을 써야 되는지 해부본을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믹스 컨텐츠야. 그래서 이 문항은 어떻게 바뀌었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치? 어떻게? I never knew 하고 관계사를 밑으로 내리면서 시제를 통일시켜버렸어. 그러면 그 관계사를 의문사를 밑으로 내리면서 그래서 간접 부분에 어순에만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끔 했단 말이야.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진 거지. 어떻게 하면서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진 거지? 시제를 통일해버리면서 인다이렉트 퀘스천에 대한 워드 오더, 인다이렉트 퀘스천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는 형태로 믹스 컨텐츠를 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그냥 워드 오더라고만 쓰면 안 돼. 인다이렉트 퀘스천이 꼭 들어가야 돼. 간접 부분의 어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 부사의 어순이 아니라 그것도 워드 오더라고 하면 너무 방대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것은 의문사 주동의 형태로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다이렉트 퀘스천에 대한 워드 오더 또는 인다이렉트 퀘스천에 초점을 맞춰서 믹스 컨텐츠를 이제 회피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희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기출 문제에서 이제 그저 한번 연습을 했으면 그래도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거기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훈련이 좀 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안으로 이제 이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7쪽 이건 이제 객관식 문항. 객관식 문항에 데이터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서답형이든 간에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다시 한번
그죠? 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주요 개념들 위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만 좀 바꿀 뿐이지 동일한 부분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기본 이론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7쪽에서도 보시면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베이직 룰 가이드라인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only one correct answer.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same grammatical class로 이제 모든 옵션들이 T와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도치 않은 클루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실제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서론 지식, 세상 지식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어제 다 송선생님이랑 정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B와 같이 A, B, C, D, E에 대한 아이템이 있어. 이게 이제 객관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작년에 나왔던 서답형 문항은 어떻게 이것을 리비전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디벨롭해서 나온 것뿐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꼼꼼하게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거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지키지 않았다면 주어진 테스팅 아이템은 푸어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지켰다면 그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푸어 테스트가 되었다면 왜 푸어 테스트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explain why이 항상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는. So I want to be a poet. I have had on blank in writing poem. on이 있네요. on이. 그럼 이거 뭡니까? unintended clue가 주어진 거죠. 의도치 않은 답안을 찾는 데 있어서 단어에 대한 의미는 몰라도 on 다음에 모음이 오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테스팅 아이템은 good test예요, poor test예요? poor test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 이름 반드시 should be revised. 수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됩니까? 그 unintended clue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겠고요. B 한번 봅니다. I was hungry, so I went home. blank to eat din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옵션을 보시면 스테무 문제가 없는데 옵션을 보시면 run, rate, quickly, rapid 뭐예요? 저마다 렉시컬 카테고리 또는 grammatical class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품사를 가지고 단어에 대한 의미 모르고 품사를 토대로 해서 정답을 채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same grammatical class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두 번째 B, testing item B도 poor test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테스팅 아이템 B도 should be revised, modified 해야 되는데 changed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모든 옵션을 as a key 정답 quickly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죠? 부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솔루션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C 봅니다. I usually go to the dentist to have my teeth blank once a year예요. 그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exam도 되고, check도 되고, sin도 되고, fix도 됩니다. 의미상 다, 그죠? 맥락 안에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자, C는 뭐가 문제일까요? one correct answer가 돼야 되는데, more than, 그죠? one correct answer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된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T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른 의미의, 그죠? 그 단어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ntors are always coming up with new ideas because they are very blank예요. 맥락으로 봤으면 creativ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답안도 하나야. one correct answer가 되어 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 same grammatical 클래스 형태로 전부 다 옵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unintended clue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에 답안을 찾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워드 난리지를 요구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항 중에서 그 테스트를 아이덴티파이 해라 하면 테스팅 아이템 D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써라 그러면 위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약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When tourists from Seoul go to Jeju on vacation, they travel. 서울과 제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선언 지식으로 월드 난리지를 알고 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이 같은 경우의 문제점은 뭡니까? 학생들이 답을 찾는데 월드 난리지를 이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봅니다. 아이템 퍼실리티와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템 퍼실리티는 아이템 디피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죠? 테스팅 아이템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 디피컬티의 연장선으로 그죠? 그 변별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비디오 원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리절트를 봅니다. 테스트 리절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어퍼 레벨, 미들 레벨, 그다음 로어 레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의 학생이 10문항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문항 중에서 가장 더 이지스트 아이템은 몇 번입니까? 가장 쉬운 거 찾아보세요. 5번입니까? 그죠? 10명. 11명 중에 10명이 맞췄잖아요. 그럼 가장 the most difficult 아이템은 뭡니까? 가장 어려운 difficulty 아이템은 그죠? 예, 가장 적게 정답률이 있는 8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디렉션이 가장 쉬운 문항, 가장 어려운 문항, 아이템 퍼실리티에서 물어보면 그 문항을 찾고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명 중에 10명이 correct answer를 했고 11문제 중에서 4명만 단지 4명만 correct answer를 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의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어떻습니까? 그 적정합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적정합니다. 그죠? 예,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어퍼 레벨에 있는 학생들 정답수에서 로 레벨에 있는 학생 정답수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로가 나오거나 롱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하고 그죠? 예, 그 다른 문항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떻습니까? 예, 인터널 컨스턴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템 2는 인터널 컨스턴시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테스트 리절트를 가지고 디렉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주어진 문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터널 컨스턴시가 낮은 문항을 규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2번 문항을 인터널 컨스턴시가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즉슨 뭡니까? 어퍼 레벨이 이제 2명의 정답자가 있는데, 그죠? 예, 로우 레벨은 어떻게 해요? 2명의 정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인터널 컨스턴시가 낮다. 이렇게 이제 제로, 그죠? 제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써주시거나 또는 어퍼 레벨에 있는 학생 수와 로 레벨에 있는 학생 수가 이제 same correct answer를 했다라던가 이런 정보를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문항은 반드시 should be revised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어떻게? 3명 있고 1명 있으니까 예, 그 1명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됐다 봅니다. 4번 문항은 어떻습니까? 3명의 정답자와 1명의 정답자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번은 어떻습니까? 4명의 정답자와 이제 로 레벨은 3명의 정답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문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4명의 정답자와 그 다음에 2명의 정답자가 있습니다. 7번째 문항은 4명의 정답자와 1명의 정답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인터널 컨스턴시를 보여주는 문항을 골라주시오 라고 하면 7번 문항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8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3명의 정답자와 제로 정답자 로 레벨 그쵸? 그래서 그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3으로 떨어집니다. 7번과 8번을 골라서 가장 높은 하이 인터널 컨스턴시가 높은 문항으로 규정을 해주시고 그 근거로는 그죠?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이 밸류 오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이템 7과 8번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보세요 여러분. 요게 객관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러한 학생들의 아이템 리스폰스에 대한 어나리시스를 하면서 실제 개념들을 물어보도록 하는 걸로 출제 가능해요. 서술형으로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테스트 리저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물어보거나 아이템 퍼시리티를 물어보도록 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인터널 컨시스턴시, 릴라이빌리티를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하고 그것을 답안으로 정보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라이팅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디스트랙터 어널리시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을 보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트랙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키앤서와 옵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타 디스트랙터 간의 관계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 2, 3, 17문항인데 어쨌든 요약해서 이제 1, 2, 3하고 17번에 대한 문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떤가요? 하이 밸류 오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이루어져 있죠? 그죠? 네. 왜냐면 어퍼 레벨이 50%의 정답률을 갖는 반면에 로우 레벨은 10% 정답률을 갖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이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그리고 이제 각각의 디스트랙터에 대한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템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2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 실제 2번 문항에서도 C가 정답인데 어퍼 그룹은 70%, 그다음에 로어 그룹은 28%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이 밸류 오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서 하이 인터널 컨시스턴시, 릴라이빌리티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나머지 디스트랙터도 고르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유인하도록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어퍼 그룹 학생들은 37%, 그 다음에 로어 그룹 학생들은 37%입니다. 동일하죠? 그럼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템 3은 should be revised 또는 modified, changed,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제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또는 이제 정답수가 어퍼 그룹과 로어 그룹 학생들이 동일한 정답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의 정답률은 D, 예, 35% 어퍼 그룹에, 그 다음에 이제 로어 그룹은 5%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하이 밸류 오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17번 문항의 문제점은 뭡니까? 디스트랙터 B가, 그죠? No one choose, 아무도. 하이 그룹에서도 로우 그룹에서도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사지선다가 아니고 뭐예요? 삼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아이템 17 안에서 B, 디스트랙터 B라고 하는 것은 펑션을 다 했으니까 다 하지 못했습니까? 펑션을 다 하지 못해. 더스나 펑션. 그죠? 예, 펑션을 다 하지 못했고 더스나 워크. 그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7번의 B는 다른 그 디스트랙터로 대체를 해야 된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테이블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항을 규명하시오 하면은 하나만 만들고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아이템 3은 뭐 때문에?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제로 옵션이어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17번 같은 경우에 뭡니까? 디스트랙터 B가 아무도 초이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분석해서 답안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 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이 그룹, 로우 그룹이, 그죠? 분별은 잘 됐어. 하이 그룹이 25%의 정답률, 그 다음에 로우 그룹이 뭐 0%의 정답률이야. 또 뭐 한 5%의 정답률이야. 어쨌든 변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문제가 없어. 그런데 A, B, C, D가 있는데 A가 정답이야. 근데 B, C, D 중에서 C의 그 학생들이 선택했던 게 어퍼 그룹은 55%, 로우 그룹은 45%야. 그럼 이 문항은 수정해야 될까? 수정하지 않아도 될까? 수정해야 돼. 정답보다 디스트랙터에, 정답에 표기한 수치보다 디스트랙터에 더 많은 학생이 가 있다는 것은 문제 구성 안에서 디스트랙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답과 가까운 정보가 혼용되어서 쓰여 있거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 더 그거. 그 밑에 18라고 하나 네, 죄송해요. 네, 19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네. 네, 19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을 A라고 해서 뭐 얘는 35% 쓰고 로우 그룹은 한 5%로 쓰세요. 그리고 이제 C 그룹에 한 뭐 이제 55%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그룹에서도 한 뭐 이제 45% 써주고 나머지는 퍼센트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0%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3번, 17번, 그 다음에 이제 그 19번 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수정을 하는 이유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 명심해야 돼. 하나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때문에 3번은.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랙터를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디스트랙터이긴 한데 정답보다 더 많은 학생이 그죠? 디스트랙터 C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예, 멀티플스 아이템에 대한 주요 개념들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 클로즈 어세스먼트 타스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한 번에 여러 가지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클로즈 타스크는 학습 과정에 진행되는 그런 어떤 러닝 타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세스먼트 타스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로즈 타스크는 우리가 흔히 갭 필링 타스크라고 얘기하죠. 빈칸을 채워나가도록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갭 필링 타스크. 근데 엄연히 좀 차이는 있어요. 갭 필링 타스크는 꼭 단어 하나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 키프레이즈가 들어가도 되고, 뭐 픽스드, 이제 렉시컬 유닛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빈칸을 채우는 건 갭 필링 그 타스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클로즈 타스크는 단어 하나잖아. 큰 범주 안에서는 갭 필링 타스크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클로즈 타스크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처 1과 티처 2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수 명사에 대한 부분들에 좀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세스먼트 타스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티처 2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티처 1이 일단 쇼 텍스트를 하나 선정해서 7번째 칸을 다 좀 비워가지고 줄까봐요. 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to get stuck again word for each blank. 각각 빈칸에 정확한 단어를 추론해서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거죠.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교사 2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비기닝 레벨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bit difficult. 그죠?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사한 활동을 지난 학기에 제가 했는데, 예, 같은 줄에 저는 텍스트를 줬는데 그 텍스트에서는 단지 그 복수 명사형만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 명사형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티처 1 선생님이 이야기한 클로즈 타스크 타입은 뭡니까? 픽스, 레시오, 델리션, 클로즈 어세스먼트 타스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픽스, 레시오라고 하는 거 every 7 threads가 블랭크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픽스, 레시오,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티처 2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그러한 클로즈 타스크의 타입은 뭡니까? 레이셔널,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입니다. 왜입니까? 특정한 요소인 프로나운만 블랭크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하면서 진행하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티처 2가 다시 덧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only parable words, 단어의 일부분을 블랭크에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단어를 다시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C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로즈 타스크 타입의 픽스,
텍스트, 레시오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 그 다음에 그죠? 네, 그 내셔널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 그 다음에 C 타스크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어제 송원 선생님이랑 배웠죠. 스코링 메소드, 클로즈 타스크의 스코링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죠? 그렇죠. 이그젝 워드 스코링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propriate word 이제 스코링 메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그젝 워드 스코링 메소드는 뭐였어요? 그죠? 정확한 단어만 정답 처리를 하니까 채점이 용이해. 그러니까 채점이 용이하니까 그죠? 예, 채점에 대한 이견이 없으니까 릴라이블리티가 높고 프랙티컬리티도 높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appropriate word 그 스코링 메소드를 진행하게 되면 맥락에 맞는 모든 단어는 다 정답 처리가 돼야 돼. 그럼 릴라이블리티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휘 활용도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그 프라그마틱 뭡니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런스 그러니까 화용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안에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이후에 주어지는 원시백도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코링 메소드에 따라서 장단점까지 같이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로즈 타스크는 이런 식으로 클로즈 타스크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이 클로즈 타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그것에 대한 대안들 이런 부분으로 가공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두 선생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클로즈 타스크에 대한 이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얼마나 실제 학생들의 리딩 어빌리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는 이제 스코링 메소드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식을 이야기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어떤 측면에 이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건 각각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 클로즈 타스크에 대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워드를 하든 평가 원리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다음에 appropriate word를 하든 한 선생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appropriate word 이제 메소드를 선택을 스코링 메소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한 선생님은 정확한 그런 어떤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릴라이블리티라든가 프랙티컬리티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면 이제 워드 메소드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스코링 그 메소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들이 클로즈 타스크와 같이 연계해서 또 추천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는 이런 대화 중에서 세 가지 타입의 클로즈 타스크가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의 러닝 포인트와 초점을 맞춰서 가장 적합한 클로즈 타스크를 선별하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러닝 포인트가 오늘은 트랜지셔널 마커라든가 오늘은 뭐 현재 완료, 프레젠트 퍼펙트라든가 하는 그것만 비워주는 내셔널 클로즈 타스크에 대한 부분이 써줘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오버럴 리딩 어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레시오,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가 보다 적합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동사가 비워질 수도 있고 명사가 비워질 수도 있고 그 동사라고 한다면 시제에 대한 부분들, 그라마티컬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고 이해하시겠어요? 단어가 비워진다면 문맥 안에서 의미를 유추해서 해당 단어를 워드 초이스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리딩 어빌리티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레시오,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깊이 나가가지고 선생님의 그런 어떤 평가의 목적이나 같이 연계해서 클로즈 타스크에 대한 타입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외에 클래스룸 테스팅, 클래스룸 테스팅,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클래스룸 테스팅은 프로젝션 테스트,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어치먼트 테스트, 프로그레스 테스트예요. 자, 어제 개념들은 다 배우셨죠, 여러분?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이제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발언부터 시작합니다. 굿. 세 단계는 어드레스부터 시작할게요. 같은 줄 오른쪽 끝에. 자, 그러면 let's talk about the test you had. 그치? 너희들이 본 시험 붙어서 얘기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물어봅니다. 리딩 테스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저는 궁금한 게 why you gave us a test instead of going directly into the textbook. 텍스트북 나가기 전에 왜 미리 본 건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Before the class. 수업 전에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수업 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프로젝션 테스트도 수업 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이그노스 테스트도 수업 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수업 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일단 그죠? 후보에 올라갑니다. 점점 이제 좁혀갑시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 전에 이제 평가가 진행됐지? 라고 이제 선생님이 대답을 하면서 같은 줄에 It was mainly to see. 알고 싶었지 선생님은 How much you are ready for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너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리고 give you individual attention for any strong and weak point you have. 그리고 실제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 코스워크 안에서 이 스킬에 대한 너희의 강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싶었어. 강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진단을 하는 거지. 학습자의 그러한 세메스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스킬에 대한 정도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예요. 그 근거를 쓰려고 한다면 스트롱 포인트와 윅 포인트를 비포 더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먼저 파악한다는 정보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장단점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죠. 어휘력은 어떻고 뭐 문법 능력은 어떻더라라고 하는 결과치가 나오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프로피션스 테스트는 뭐예요? 프로피션스 테스트는 시메스터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오버롤 프로피션스를 보고자 진행하는 평가가 프로피션스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피션스 테스트는 주로 어떻게 non reference 테스팅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모평 언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평가 타입이기 때문에 프로피션스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non reference 테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죠? 토플, 토익 뭐 이런 것들 자, 좀 더 프로피션스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뭡니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배치고사예요. 배치고사이기 때문에 이 배치고사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가 돼야 될까? non reference가 돼야 될까? non reference가 돼야지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만 이제 어드밴스 레벨, 뭐 인터미디얼 레벨, 로 인터미디얼 레벨, 퍼스트 비기너, 또 비기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성적이 나와야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이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프로피션스 테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피션스 테스트의 주 목적이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분반고사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어치먼트 테스트는 뭡니까? 성취도 평가예요. 한 코스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마지막에 보는 평가가 어치먼트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어치먼트 테스트는 주로 서마티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서마티브 어세스먼트가 어치먼트 테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프로그레스 테스트도 어치먼트 테스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학생들이 이제 학습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프로그레스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평가인데 그러나 어치먼트 테스트는 서마티브의 속성이 좀 더 강하지만 프로그레스 테스트는 포마티브 속성이 더 강해요. 그 차이가 뭘까? 특정한 것 같은데 목적도 같고 기간이에요. 그 어치먼트 테스트는 코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 결과를 만들어낸다를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평가고요. 프로그레스는 2주마다 그 포마티브 테스트가 매 차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주 단위로 또는 이제 2주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프로그레스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는 평가가 프로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마티브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수업한 내용들을 평가를 한번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2주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버너스 테스트가 이제 기출에서 출제가 됐지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든가 프로피션 테스트라든가 어치먼트 테스트라든가 프로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이제 교사의 그 저널 안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리고 학생들이 또는 어떤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평가의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성이 프로피션 테스트를 나타내는 건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나타내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어치먼트 테스트를 나타내는 건지 프로그레스 테스트를 나타내는지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얼터네이티브 어세스먼트 결편하자. 네. 평가는 좀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평가 원리는 이제 경련으로 이제 출제가 꼭 되고요. 어떤 애는 연속해서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이제 평가를 구성하는데 평가 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세스먼트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터네이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거 전통적인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되는 이제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평가들을 얼터네이티브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하고 또는 오센틱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해요. 무슨 참평가, 뭐 대한평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얼터네이티브 어세스먼트는 전부 다 럼 레퍼런스 테스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 안에서의 성장을 주 목적으로 진행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습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누적시켜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평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이면 1년 해서 하나의 스킬에 대한 변화 과정, 프로그레스에 대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로 이제 평가를 진행했을 때 평가 원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컨텐츠 퀄리티가 가장 높죠. 학습 과정 중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학습 과정과 평가가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 안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교실 수업 상황이 뭐죠? 디퍼런시에이티드 인스트럭션이야. 수준별 학습이라고 얘기했죠. 수준별 학습이라고 할 경우에는 학습 과정이 학생들의 레벨로 이제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드밴스 레벨은 지네들끼리 묶어서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로 인터미디어, 뭐 퍼스트 비기너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이 동일한 과업이어도 서포팅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했단 말이야.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일률적으로 동일한 페이퍼 펜슬 그 테스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수준별 학습으로 진행됐을 때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게? 영 레퍼런스는 의미가 없지. 이미 나눠서 그룹별로 이제 과업들을 진행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로 그 레벨 안에서 성취적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니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고요. 각 그룹별로 나온 결과물 과제물을 제출해서 누적해가지고 진행하는 평가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포트폴리오는 일단 컬렉션이야. 학생들이 인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제시해주는 컬렉션 오브 스튜던트 워크 학생들의 과업들 이야기하는 거죠. 에세이, 리포트, 저널스, 비디오, 오디오, 레코디드, 뭐 러너 랭귀지 데이터, 뭐 셀프 어세스먼트, 뭐 체크리스트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되는 포트폴리오는요. 예,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학생들로 하여금 오너십,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주인 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프로그레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보이스,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적.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뭐예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죠? 오토노머스 언어를 에이전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학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사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도 학생들의 그런 프로그레스에 대한 부분, 어치브먼트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거 뭐 자세히 나가셨을 테고 한번 볼게요. 스튜던트 티처 미팅이라고 하지만 땡땡이 하고 옆에 뒀어요. 컨퍼런스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를 합니다. 자, 지난 12주간의 그 결과물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 라이팅 어사이먼트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드래프트를 썼지? 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Which one do you think is the best?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문장 언더라인 해주세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결과물이 있지만 학생들이 그 결과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가장 잘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평가도 러너 센터죠. 학습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죠? 예, 설득을 하는 글을 쓴 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때 학생이 대답하면 토픽이 일단 꽤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발전됐다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지. 특히나 이 과정 중에서 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너가 트랜지션 사용에 있어서 향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야. 높아졌다는 거야. 라는 얘기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줬을 때도 항상 그레이티브 피드백의 조건이 그렇듯이 뭐예요? 스트롱 포인트를 먼저 언급합니다. 학생이 본인이 가장 잘한 작품을 선정하게 하고 그거에 따른 스트롱 포인트를 먼저 언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I can see some improvement in your use of transition. Your idea nicely connected and organized now.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글 안에서 스트롱 포인트 뭐예요? 오거나이제이션 측면 안에서 그 포인트를 받은 거죠. 선생님한테.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밖에 좀 더 제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 폼 작업 다 끝냈니? 라고 거기 다 끝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선생님이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클래스 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사와 학생이 진행하고 있는 스턴트 티처 미팅에 대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규명하시면 컨퍼런싱, 그죠? 예, 라이팅 컨퍼런싱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교사와 이제 학생이 대화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세스먼트 타입은 무엇인지 규명하시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스를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스라고 하면 아이덴티파이드 그 어세스먼트 타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하면 뭐에 포트폴리오는 누적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주간의 드래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ccumulated, 이해하시겠어요? 꼭 누적된 상황이라고 하는 정보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평가 타입을 진행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 학생의 말에서 그것을 따가지고 오면 되죠. 뭐야? 이점이 뭐였죠? 학생이 see the progress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신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싶다고 하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특징과 관련된 대화 안에서의 키워드나 키프레이즈가 있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저널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스트. 별표, 저널리스트. 라이팅에도 나오고 어세스먼트에도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오는 걸까? 시험에는. 알 수가 없네. 이게 중요한데. 맨날 울부짖어서 그런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죠? 저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를 나타내는 거죠. 일지. 다양한 일지가 나옵니다. 학습 과정 중에서는. 자, 주어진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나온 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한 번도 안 나왔어. 저널이 지금까지. 그치? 근데 페다고지컬 이펙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널은 영어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거든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활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과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그죠? 예, 자신들의 리액션과 퀘스천, 관심거리, 그죠? 학교 생활, 학교 경험에 대한 이런 관심거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누구와 교사와 함께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활동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거야. 쉬우니까. 근데 뭘 함께 하냐면 학생들의 생각과 관심거리, 뭐 어떤 질문거리, 학교 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나눈 거야. 개인적인 내용인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교사와 같이 나눈 거니까 둘이서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학생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경험치를 써나가는 건데 일기처럼 주어지는 거야. 저널은 저널인데 두 사람이 같이 하는 저널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공부들에도 다이얼로그 저널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활동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내셔널을 보면 이 다이얼로그 저널에 대한 내셔널은 이 다이얼로그 저널은 일단 첫 줄 오른쪽 끝에 가시면 partial refinement of journal writing, 저널 라이팅을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디벨롭 해놓은 상태가 다이얼로그 저널이다라는 얘기야.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보완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저널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리딩 저널이면은 이제 그 텍스트를 읽고 난 다음에 읽은 내용들과 거기에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게 리딩 저널이에요. 그래서 라이팅 저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도록 하는 건 러닝 럭 또는 러닝 저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저널 라이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다이얼로그 저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주어진 이런 활동의 메인 캐릭터리스틱은요. 그 다음 줄 보면 언더라인하세요. 커뮤니케이션 비트윈 더 티처 앤 스튜던트예요. 학생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그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긴 하는데 그 앞에다 써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리튼 커뮤니케이션이죠. 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이얼로그 저널은요 교사들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어빠지는 이런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To learn what students are thinking.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죠? 또는 also to share thoughts and suggestions with them.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나 뭐 이런 궁금증, 관심거리에 따른 그런 어떤 제안이라든가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이얼로그 저널을 진행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페다고지컬 이펙트는 뭘까요? 교사 측면 안에서는 학생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업 성적 및 정서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다음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 학생에게 맞춰서 학생의 니즈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학생 측면에서 이러한 다이얼로그 저널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리튼 컨버세이션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라이팅에 대한 프랙티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라이팅에 대한 퍼스널 인풋을 교사에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와 학생 간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레포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포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교실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토대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페다고지컬 이펙트 측면 안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이 왜 안 나오냐고. 그지? 나와야 된다고. 그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다이얼로그 저널.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저널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했을 때 이런 다이얼로그 저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좀 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While the teacher might not respond to every entry.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쓰는 모든 다이얼로그 저널에 대한 부분을 다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로드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있어. 왜냐면 2주에 걸쳐가지고 그죠? 반에서 10명씩 잘라가지고 주별로 이렇게 다이얼로그 저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방법 중에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intent of this activity 이 활동에 대한 의도는 어떤 거냐면 언더라인하세요. To have students write to the teacher. 학생이 교사에게 뭔가를 쓰도록 한다는 것이고 to have the teacher write a genuine response to the student. 교사가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얼 커뮤니케이션,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이얼로그 저널의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야. 가장 프라이머리 펑션, 그죠? 포커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교사는 리스폰딩을 할 때 does not evaluate the student comment. 학생들의 그런 어떤 말에 대한 평가를 절대 해서는 안 돼.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거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줄 보시면 언더라인에서 teachers respect for the privacy of the journals. 이 다이얼로그 저널은 학생 개인과 선생님 간의 대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있는 학생들한테 참 수민이가 지난번에 저널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하면 돼. 절대 안 돼. 프라이버시. 그러면 이제 그때 레포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이제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교사의 리액션 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커멘트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리해서 여러분이 라이팅에서 배웠듯이 다이얼로그 저널 안에서 교사의 리스폰딩은 리액션을 어떻게 포커스 온 미닝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에게 서제스천을 할 수는 있지만 그죠? 학생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절대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다이얼로그 저널의 주 목적은 교사 학생 간의 레포를 형성하고 학생들과 좀 더 이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 이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이얼로그 저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활동에 대한 부분, 라이팅 액티비티에 대한 타입을 규명해라라고 한다면 다이얼로그 저널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저널에 대한 먼저 디파인, 그 주어진 활동, 라이팅 액티비티에 대한 디파인을 해라라고 한다면 다이얼로그 저널에 해당되는 키프레이즈까지 같이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사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널에 대한 부분 하나, 다이얼로그 저널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평가 형태에서 자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의 평가는 예전에 트레디셔널 어프로치 안에서 클래스룸 테스팅의 평가는 오직 누구만 평가하는 거였습니까? 교사만 평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죠. 교수학습 안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지만 평가 안에서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평가도 교사 평가가 있지만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자가 평가, 셀프 어세스먼트 또는 동료 평가, 피어 어세스먼트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처럼 학생을 평가에 참여를 시켜도록 했을 때 이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리플렉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로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베니핏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안에서 이러한 셀프와 피어 어세스먼트가 권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셔널 커리큘럼 안에서 이제 지도안에 대한 그런 예시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수업 시간 때 이제 거기서 토픽 가져와가지고 제가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업 지도안에 대한 틀을 보면 항상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파티스페이션을 어느 정도 했는지 동료 그룹 디스커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이제 평가에도 참여를 시켜 나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에 대한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방식들 뭐 이러한 부분들도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는 뭐 딱 보면 알아요. 너는 이래, 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구체적인 시스테마틱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머나이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유징 체크리스트 또는 유징 퀘스처네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그죠? 박스에다 이제 적절하게 티킹 어플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한 겁니다. 요거는 주어진 것은 셀프 어세스먼트의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는 거고 피어 어세스먼트 체크리스트가 되면은 I가 뭐예요? 마이 그룹 멤버 누구는 뭐 이제 정시에 이제 수업에 들어왔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주어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 먼저 정리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자신의 그런 주체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학습에 대한 골, 세트 골, 그죠? 목표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 목표에 대한 학습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있는가라고 하는 리플렉션, 그죠? 예, 그 실제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적극적인 그 학습 태도와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셀프 어세스먼트와 피어 어세스먼트는 권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스코링 메소드, 그죠? 스코링 메소드는 홀리스틱과 애널리틱 또는 애널리티컬이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의 이제 스코링 메소드가 있는데 홀리스틱 스코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총체적인 측면 안에서 평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스코링 메소드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프로피션스 레벨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홀리스틱 스코링 메소드는 컨셉 밸리티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평가를 홀리스틱 스코링 메소드로 진행을 했으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말하기가 나는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10점인지 8점인지 7점인지 또는 이제 3점인지 2점인지가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는 건 종합적인 말하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되었다는 측면 안에서 컨셉 밸리티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아날리틱 또는 아날리티컬 스코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가 자체를 각각의 측정하고자 하는 스킬에 대한 것을 성 메저먼트로 다 나눠. 그래서 각각의 부분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피던스는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컨셉 밸리티는 높지가 않아. 아날리틱은 그 대신 뭐가 높아? 학생들로 하여금 그저 그 스킬에 대한 진단이 가능해. 다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스킬 부분 중에서 어떠한 성 메저먼트가 뛰어나고 또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실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포마티브에 대한 속성과 학생들의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교육학적으로 더 효과적일까요? 아날리틱 또는 아날리티컬 스코링 메소드가 효과적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부족한 점을 투비 프로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적인 정보, 다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대신 아날리틱 스코링 메소드의 문제점을 든다고 한다면 뭐예요?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문제점인 거예요. 세부적인 항목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채점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릴라이빌리티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그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채점 기준.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채점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채점을 했을 때 동일한 학생의 점수가 3점 이상, 5점 이상 벌어지면 반드시 디스커션을 통해서 합의를 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도록 하겠죠. 184쪽 봅니다. 테스트, 타스크, 스페시피케이션 한번 봅니다. 카테고리 봅니다. 퍼포즈, 타임 알로케이션, 타스크 타입, 스코링 메소드, 스코링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 평가를 진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학생들의 커런트 레벨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적절한 스피킹 코스웍에 배치하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평가의 목적 뭐야?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알로케이션은 2분 동안 시간을 줘서 1분 동안은 준비하도록 하고 1분 동안은 말하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과학은 픽처 큐도 타스크예요. 그래서 말하기 활동에 적합한 타스크 타입입니다. 스코링 메소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기에 대한 구성 요소를 애널리틱, 그죠? 그 분석적으로 채점해준다는 얘기예요. 크라이테리어는 컨텐츠는 어떤지, 플루언시는 어떤지, 어퓨스는 어떤지, 프로넌세이션은 어떤지 각각 개별적인 그런 어떤 점수 항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5점씩 100점이 될 거고 합쳐서 20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스코링 프로시저는요, 2명의 선생님이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2 이그제미너야. 그러면 이제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간다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이제 관찰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시행하는 사람과 관찰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difference of more than 2 points in total, 한 학생에게 2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평가자들은요, 그 레이팅 디스어그리먼트에 대한 토의를 해가지고 이제 일치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들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퍼포즈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타임 알로케이션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타스크 타입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스코링 메소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스코링 프로시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매칭을 통해서 믹스매치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이제 그 프로세싱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앤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일단 나는 일부 학생들이 잠정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줄 여기가 목적이 나온 거죠. To check my students' attitude in English. 그 영어에 대한 적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자 하는 이건 적성 검사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아니고 첫 번째부터 미스매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테스팅 퍼포즈가 미스매치가 됐다는 얘기. 그 근거로는 그죠? 예,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아니라 대신에 뭐예요? 애티튜드 테스트죠. 적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근거로 쓰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중간 오른쪽에 가시면 for each task, 각각의 타스크에서 학생들은 그림을 보고 prepared for 1 minute, then describe them for 1 minute. 타임 얼로케이션이 맞아요? 제가 맞죠? 2 minutes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정하게 매치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진행해 보니까 1분은 너무 짧다 이런 얘기야. 충분치 않다. 다음번에는 좀 길게 드려야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어쨌든 2분 내에 끝낸 거죠. 그래서 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 원스 in addition 중간에 나와 있죠. Although my rating and other examiners rating seemed constant. 일치가 되어 있지만 나는 일치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점수가 각 학생에게 주는 점수가 다른 선생님과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알기로는 나의 어프로치 providing global rating. global rating 뭐예요? 홀리스틱 스코링을 했다는 얘기야.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채점들, 오버all 임프레션을 가지고 진행한 이런 채점들. 그래서 싱글 제너럴 스케일을 이제 그 제공해주면서 그죠? 이제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럼 이 선생님이 선택한 스코링 메소드는 뭐야? 아날리틱이야? 아니면 이제 홀리스틱이야? 그런데 실제 테스트 타스크 스페시피케이션 안에서 뭐가 돼 있어? 아날리틱이랬어. 아날리틱, 아날리티컬, 스코링 메소드. 그래서 이게 또 미스매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죠? 인스테드 오브 아날리틱 스코링 메소드 대신에 홀리스틱 스코링 메소드 또는 이제 글로벌 레이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미스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념들을 주어진 데이터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테스팅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제 워크숍까지 있어가지고 이 뒷부분 느려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영어 선생님이 쓰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뒷부분은 앞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디렉션 가지고 서술형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다 그죠? 예,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이제 서답형에 대한 형식으로 객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쓰시고 뒤에 있는 앤서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